전 세계에는 수많은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는 전 세계 거래와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통화입니다. 세상의 자산 시장은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 웃기도 울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만약 우리 몸에 심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피는 있어도 흐르지 못해 장기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리라는 리모컨이 경제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리모컨을 누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걸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지폐를 직접 인쇄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왜 중앙은행이 필요한가? 그리고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가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언어를 연구한다. 돈 연소. 중앙은행은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피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고르게 피를 보내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피가 너무 빨리 돌면 속도를 늦추고 너무 느리면 더 세게 뛰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도 같습니다. 경제의 피, 즉 돈이 막히지 않도록 흐름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 경제에는 심장이 없었습니다. 지방 은행마다 각자 돈을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어떤 곳은 돈이 넘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어떤 곳은 돈이 없어 거래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발행한 화폐도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피는 있었지만 피의 흐름을 조절할 심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영국, 전쟁 비용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다른 돈을 발행하다 보니 어느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찍은 돈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종이 조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 은행이 갚아주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사라지면 그 약속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 일부가 부도가 나고 위험이 커지자 사람들은 혹시 내 돈도 갑자기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졌고 그 결과 서로의 지폐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은 무너지고 물가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1694년 영국은 영란은행을 설립합니다. 지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하나의 공통된 돈을 만들겠다며 영란은행을 세운 것이죠.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니 사람들이 다시 돈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한 곳에서 돈의 흐름을 통제하니 경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제에는 하나의 심장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피를 보내기 시작하자 경제라는 몸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세기가 바뀌며 미국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1907년 미국 금융공황 당시 은행들이 불안에 빠져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경제활동이 멈추는 전형적인 신용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려는 쪽 사이에 자금 흐름이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위기가 있고 나라 전체 금융을 안정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생겼고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탄생했습니다. 연준은 돈을 직접 찍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돈이 멈춘 곳에 피를 공급하고 흐름을 조절하는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죠. 그럼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를 하나의 푸른 정원이라 생각하고 돈은 물이며 중앙은행은 그 물을 관리하는 정원사입니다. 물을 너무 세게 틀면 넘쳐서 정원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불필요한 잡초가 자랍니다. 반대로 수도꼭지를 너무 잠그면 흙이 마르고 모든 것이 메말라 다른 식물들까지 시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수도꼭지를 돌려 경제라는 정원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의 양을 조절해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정원사, 그게 중앙은행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물을 조절할까요? 바로 정책금리라는 스위치를 통해서입니다. 중앙은행은 대출금리 자체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단기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은행 대출금리,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시장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 투자가 줄며 경제가 식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 투자가 늘며 경제가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이 점심시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점심종을 울려 학생 전체가 점심시간이란 걸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은행도 같습니다. 각 지방은행의 금리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금리라는 종을 울려 모든 금리가 함께 바뀌게 만듭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이 무너지고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너도 나도 현금을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렇게 금융이 멈췄습니다. 이때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대규모 돈을 공급하며 은행을 긴급 지원하였고 막힌 혈관에 피를 주입하듯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으로 급격히 내리고 돈을 공급했습니다. 경제의 붕괴를 막았지만 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이 크게 폭등했죠. 중앙은행은 늘 과도한 흐름과 부족한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을 왜 정부가 통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은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치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기도 해야 하고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 빚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단기적인 호흡보다 리듬을 유지하는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경제 안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하자면 정부가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중앙은행은 독립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지만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독립성이 무너지면 경제는 방향을 잃은 차처럼 사고를 내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의 진짜 자산은 신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돈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이처럼 정부가 통화를 무제한 발행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사라지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화폐 가치가 한순간에 종이값보다 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지키는 것은 지폐가 아니라 돈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신뢰입니다. 이제 중앙은행도 미래 기술에 맞게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각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CBDC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폐 대신 코드로 국민의 전자지갑을 통해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실험 중이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은행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바뀌어도 그 핵심은 여전히 돈의 신뢰를 지키는 심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돈이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하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로부터 독립해 화폐의 신뢰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위기에서 경제를 구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중앙은행의 방향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은 경제의 큰 사이클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의 교환 쿠폰, 채권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